혹시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 기억하세요? 너무 잘 봤죠. 너무 네. 옛날 얘기입니까? 아니요. 네, 거기 제 기억은 안 나지만. 거기 보면은 그 출연자들이 시한폭탄 서로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 네.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예상보다도 더 가파르고 심각하다는데 네.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? 그렇죠. 가계부채가 위험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예. 절대적인 규모도 봐야 되겠고요. 빠르게 단기간에 늘었냐 어떤 증감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예.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뭐 많냐 적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뭐 가령 빈살만 입장에서 대출 100억 받은 게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그러게요.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예. 자,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, 정확히는 가계신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다 위험합니다.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. 가령 대표적으로 규모면에서 봤을 때 이미 거의 가계부채, 여긴 대출 플러스 신용이라고 하죠. 예. 뭐 카드, 뭐 자동차 할부금 이런 거 다 합친 것이 1,900조에 육박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GDP가 한 1,800조 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00%가 넘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8%거든요.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. 우리 미국 빚 많다 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크게 당해서 예. 지금 미국도 가계 신용이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네. 70%도 안 돼요. 유럽도 재정 위기 때 확 줄었고요. 우리가 넘겨 시한폭탄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큰 문제는 추세입니다. 작년에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네. 올해 들어서 또 우리 가계들이 이제 가계 신용 중에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. 예. 여기에 핵심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인데요. 주담대 현재까지 받은 돈이 올해 한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, 뭐 추세, 속도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. 아까 레드라인 넘어섰다고 했는데 정말 시한폭탄 수준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그렇습니다. 해보겠고요. 이게 IMF 때와 비교해서 뭐 위기가 제대로 터지면 그때보다도 한 몇십 배의 위력은 있을 거다라는 경고도 있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심각한 거란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이 비율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예. IMF 국제통화기금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뭐 경제연구소, 경제기관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예. 빠지지 않는 요즘 뭐 디폴트 값 이런 얘기 MZ 세대가 많이 하잖아요. 네. 항상 들어가는 한국 경제 위험이 바로 이 가계 신용, 가계 부채 위험이고요. 예. 뭐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에 따라서 혹은 경기,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. 크게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IMF 때 생각해 보면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네.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금리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네. 전에 정부 조치부터 좀 잠깐 살펴볼게요.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좀 내놨어요.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. 커버드 본드 같은 다양한 조달 수단을 마련하겠다. 사실 제가 딱 보고 단어만 봐도 참 스트레스가 오네라는 생각이 네. 들었는데 이게 어떤 조치들이란 얘기인가요? DS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빚을 내는데 부채를 예. 불리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돼서 이 DSR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소득 대비 모든 자신의 빚을 연 원리금으로 쪼개가지고 예. 그 비율이 뭐 40%는 넘지 않게, 30%는 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이제 대출을 덜 받게, 못 받게 하는 것이 DSR 규제인데요. 예. 이 여기 나온 지금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? 최근에 이 DSR을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. 예전에는 막 30년 만기로 해서 빌렸는데 지금 맞아요.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갚으면 그렇습니다. 그럼 자기의 금액이 좀 빚을 줄어들죠. 원리금으로 아. 쪼개면 어떻게 했습니까? 줄어들죠. 매달 부과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 만기를 이제 50년, 40년 안 내는 것과 더불어 예. 변동금리 DSR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빚의 위험 중에 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되면 똑같은 50만 원, 60만 원 원리금이 아니라 이 빚의 규모, 이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? 금리가 높아지면 갚아야 될 이자도 많아지는 거고. 정답입니다. 예.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냐 이 기준까지 함께 적용을 해서 뭐 가령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고요. 예. 커버드 본드를 한다.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은행들의 고정금리는 실은 가짜 고정금리예요.
이게 무슨 얘기냐? 네. 고정금리로 대출 주세요 했을 때 네. 5년까지만 고정금리고 5년 지나면 다시 뭐 고정할래 금리할 때 그 시세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.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진짜 고정금리예요. 거기는 20년, 30년 진짜 장기 고정금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? 우리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우리 예금도 있지만 은행채를 발행하거든요. 네. 그게 5년짜리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. 근데 이 커버드 본드는 뭐냐?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라, 허용해 주겠다. 그렇게 되면 거의 10년, 2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거든요. 이제 그렇게 좀 은행 측에 제시를 한 거죠. 그러면은 이 은행 측에 제시한 조건들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?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으나 예.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올해 연초부터 왜 이렇게 가게들이 빚을 늘렸을까? 핵심을 보면 주담대가 가장 많이 늘었었거든요. 예. 이 이유는 뭐냐? 금리가 이렇게 높고 작년 대비, 재작년 대비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는데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? 왜일까요?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, 부동산에 대한 안정,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